그 이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이런 리스폰스, 그 반응에 대한 차이를 전부 다 가져온다라는 거. 그래서 아이들의 장에 어떠한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많이 다르다는 거. 저희가 최근에 했던 연구, 어린아이 연구는 아니었지만 더블엑스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을 131명의 사람들이 섭취를 했을 때 그게 얼마나 많이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주요 기능성 물질로 전환되는지를 봤더니 단 2명만 100%를 다 쓸 수가 있고, 한 그래도 좀 많은 양을 쓸 수 있는 분들은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은 더블엑스 안에 있는 성분 중에 좀 많은 것을 내 건강을 위해서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 그 말인즉슨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풀이 월등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모든 기능이 내가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휴먼 게놈 프로젝트,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는 실제 내가 10만 개 가까운 유전자를 들고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는 그거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유전자밖에 없고, 그 외에 대부분의 기능은 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는 슈퍼파워라고 하는, 더 건강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하는데 괜시리 어떤 애는 집중력도 더 좋고 키도 더 빨리 크고 근육도 더 잘 붙고 공부도 더 잘하고 인지능도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도 아주 일부 있지만 그 유전자보다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가지고 있는 기능 유전자에 따라서 아이들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 어떤 아이는 어, 똑같이 애 2명 데려다 놓고 현미밥 먹였는데 한 명은 장내 미생물이 그 현미를 쪼개서 가바라고 하는 신경 안정 물질로 혈액에다 넣어줌으로써 그 아이는 그냥 똑같이 현미밥만 먹었을 뿐인데 훨씬 더 집중력도 높아지고 ADHD 성향도 나타나지 않고 훨씬 더 안정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다른 아이는 똑같이 현미밥 먹어도 그런 역할을 해주는 장 안에 미생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안정감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좋은 기능들을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이 유전자로 들고 그때그때 우리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의 핵심이고, 이 안에서 도대체 아메이가 어떤 준비를 해왔느냐. 10년 전부터 다른 회사들은 전부 다 1세대 기술, 유전자 분석기 기술만 가지고 방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그래서 제 거 변을 제출하면은 당신 장 안에 이런 종류 미생물이 있고 이런 질병에 취약합니다. 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를, 우리는 거기를 더 넘어가서 대사체라고 하는 실제로 혈액으로 들어가는 물질을 이야기함으로써 당신의 장내 미생물의 활성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더 넘어서 상태가 안 좋은데 3세대 기술을 통해서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 어떤 개인 맞춤형을 드리면 그거를 먹고 실제 개선이 되는지까지 할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아메이가 유일하고 마이랩이 전 세계 유일한 솔루션이라는 거. 그래서 어, 쭉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금 과학계나 심지어 제약회사조차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디자인한 대로 바꿀 수가 없다 보니까 디자인을 무시하고 그냥 건강한 사람의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고, 오직 아메이만이 마이랩이라는 플랫폼으로 6개 중에 하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게 아메이가 가진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아이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그 결과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저희 마이랩의 가장 큰 특장점 중에 하나는 이 아이들만의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빼가지고 아이들 전용 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성인 같은 경우에는 15세부터 뭐 100세까지 데이터베이스를 엄청나게 총망라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10,000건, 10,000건의 DB까지로 끌어올려서 3,000건으로 시작해서 10,000건의 DB를 레퍼런스로 삼아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레퍼런스로 삼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보면은 어,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보면은, 아, 이게 노란색이 평균인데 내가 이렇게 더 높구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잠시만요. 예. 이렇게 높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높다라는 기준이 뭐야? 그러면은 10,000명의 사람들을 봤을 때 10,000명 중에서 내가 높은 축이야, 낮은 축이야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른 회사의 모든 회사들은 결국은 여기에서 아이들은 성인과 마이크로바이옴이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아이들만의 표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모든 성인과 모든 사람을 총망라했을 때 당신의 아이가 요 수준입니다라고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아이들 중에서 어떻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전체 인구 표본을 이야기를 할 때 아메이는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만을 뺀 3세에서 14세 아이들의 표본 1,000건만을 이용해서 만들어냈다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어린아이들의 이 레포트가 가지는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표에서 다루는 요 지표들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미생물학자가 동의하는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에요. 왜냐? 저희가 예전에 휴먼 지노 프로젝트를 했을 때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가 그 사람이 얼마나 건강할지를 결정한다라는 건 모든 과학자가 동의한 거였고, 그래가지고 휴먼 지노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로 유전자가 월등히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는데 하고 나서 봤더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유전자가 다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였죠.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실제로 더 건강한 사람이 유전자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유전자를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고 있었다라는 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죠. 왜 도대체 미생물을 통해서 들고 있는 것이냐? 효율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생물은 저희 24,000개의 기능성 유전자라고 하면은 미생물은 200만 개 정도 되는 100배가 넘는 양의 기능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잠깐만 어려운 내용으로 갔다 다시 나올게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너무 어려운 내용하면 안 되긴 하지만 센트럴 도그마라는 구조가 있어요. 인간은 DNA가 있고 DNA에서 RNA를 만들어내고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내면서 저희의 몸의 모든 기능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게 DNA, RNA, 단백질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센트럴 도그마를 하려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가진 DNA 이중 나선을 풀어가지고 DNA를 쭉 계속 읽어요. 우리 몸이. 읽다가 내가 원하는 코드가 나오면은 거기를 딱 RNA라는 걸로 띄어내가지고 이 RNA를 이용해서 프로틴을 만들어내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코드를 읽어야 하는 그 케이스가 하루만 해도 수억 번씩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읽어드리는 거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해서 저희가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이 유전자 정보를 안 가지고 있고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식이냐면은 내가 매일같이 보는 아주 중요한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국회 도서관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책이 100만 권이야. 그래서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그 문구를 찾으려면은 100만 권의 책 중에서 매일같이 그 문구를 찾고 있어야 되고 에너지 소비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요 100권은 내가 계속 써야 되니까 내 집에다가 따로 별도로 도서관을 만들어서
딱 100권만 들어있는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 100권의 책에서 그 문장을 찾는 거랑 100만 권의 책에서 문장을 찾는 거는 차원이 다른 일이잖아요. 그게 인간 유전자의 비밀인 거예요. 인간이 하루를 살면서 이거는 더 건강하고 덜 건강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사는데 필요한 유전적 정보들은 딱 아주 소량으로 모아놓은 게 인간 유전자. 근데 그거 외에 내가 더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들고 있는 별도의 무수히 많은 유전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통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만 다시 돌아오면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한 사람은 내가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유전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은 사람은 월등히 더 건강합니다. 네, 그게 일단은 하나. 그래서 다양성은 일단은 높고 봐야 돼요. 다양성 높으면은 뭐 논문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폐증, 제가 챗GPT한테 자폐증의 자폐 아이들의 특징이 뭐야? 마이크로바이옴 특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답변이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요. 예요. 저희가 쥐 연구를 하는데 쥐들의 인지능을 테스트를 해요. 인지능이 쥐들이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가장 드러나는 첫 번째 특징,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라는 건데, 포스트바이오틱스란 무엇이냐? 마이크로바이옴이 있고 우리 혈액이 있으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장세포를 통과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만들어내는 물질이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하는 물질을 저희가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물질로 묶어놓은 거예요. 단세지방산이라고 해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인데요. 일단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무척 원활하게 하고 면역세포들의 영양소로 활용이 되고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아주 기초적인 빌딩 블럭, 그러니까 레고 블럭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에게는 사실은 아세트산은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자꾸만 높아질 수가 있어요. 아세트산이 많으면. 프로피온산이란 건 뭐냐면은 아세트산의 기량작용을 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조절을 해주고 식욕을 억제하게 해줌으로써 최근에 대사질환에 엄청나게 좋은 각광받는 치료 물질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게 요 프로피온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뷰티르산은 히어로예요. 뷰티르산이 제일 중요해요. 뷰티르산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첫 번째 배리어가 장인데, 장은 8m짜리 엄청나게 큰 올간이에요. 장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 중에서 피부 다음으로 제일 커요. 장을 다 펼치면은 테니스 코트만 해요. 근데 이 장세포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장세포도 매일같이 장세포는 3개월에 한 번씩 다 새 걸로 교체가 되거든요. 그 정도로 교체 주기가 빠른 장기 중에 하나인데 이 장세포가 교체를 하고 장세포가 튼튼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에 하나가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근데 왜 이 뷰티르산이 너무나도 특이하냐? 보통 내 몸 안에 무척 중요한 물질이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 만들거나 자연계에서 매일같이 먹는 물질들이 대부분인데 이 뷰티르산은 내가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고 내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도 안 되고 오직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지는 것밖에 저희가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뷰티를 조금 있다가 제가 장누수랑 겉모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 뷰티르산의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페트리스카니 교수가 정리해 놓은 바와 같이 엔도톡세미아, 뇌독소증, 더 쉬운 말로는 장누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뷰티르산은 장누수 현상과 직결이 되고 장누수 현상이 나타나면은 우리 장 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 똥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우리 혈액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장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하이퍼 이뮨 디스오더 그 과민 면역 반응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그거를 만성 염증이라고 부르고 이 만성 염증이
대부분의 만성 질환을 촉발하는 매개체가 되고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장누수는 면역계 질환, 아토피 알러지와 같은 과민 면역 질환, 그리고 이제 브레인 인플라메이션, 뇌 신경염증, 뉴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해서 뇌 신경염증을 촉발함으로써 불안증이나 우울증, 공황증 같은 거를 촉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인지 기능의 저하도 같이 연결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육의 소실까지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누수라는 현상이 거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에 가장 좋은 치료제가 이 뷰티르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스트바이오틱스에 있는 물질 중 하나. 유익균은 비피도박테리아 락토바실러스 잘 아시죠? 이런 잘 알려져 있는 유익균들이 있고 락토바실러스는 보편적으로 방에 정착할 수 있는 유해균들을 없애주는 걸로 제일 유명하고 비피도박테리아는 뭐로 제일 유명하냐? 뷰티르산을 많이 만드는 걸로 제일 유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유해균 지표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해균이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와 같은 유해균. 박테로이데스 후라길리스는 유해균으로서 지정은 되어 있지만 일단은 장내 미생물의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높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충분히 높으신 분들, 유익균의 지표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에게서 프라길리스가 나타난다?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는 현상이에요. 프라길리스는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을 조금씩 뭐라 그러죠? 조금 비속어로 얘기하면 갈군다고 해야 되나요? 저희 몸의 면역 세포들을 자꾸만 티징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상태가 아주 레디네스, 그러니까 굿투고 정말로 이제 준비가 된 상황으로 매일같이 유지시켜주는데 또 좋은 역할을 하는 걸로도 알려져 있어요.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캄필로박타, 또 C 디피실리, 살모넬라 엔테리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거는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때는 병원으로 가보시면 좋고요. 예, 그리고 건강 관련 미생물들도 지표가 많은데 이건 다음에 조금 다음 장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방식은 일단은 다회차 분석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첫 번째에 비해서 높아졌고 다양성이 첫 번째에 비해서 높아졌고 해서 4분의 표로 우상향을 하면은 가장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나오려면은 1차 분석이 요렇고 2차 분석이 요렇게 됐을 때 요런 식으로 지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1차보다 2차가 더 떨어진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4천 건이 넘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봤어요. 일단 저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저희가 400명 임상 시험을 하고 출시한 제품. 처음에 임상 시험을 했을 때는 81.45%의 분들에게서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실제로 마이랩을 하기 전과 후에 유의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들의 표본인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어요. 전 세계에 이거 올리기 위해서 다른 모든 회사들은 이 다양성이 높은 사람의 똥을 캡슐에다 넣어서 먹는 것밖에 못하고 있는데 마이랩만큼은 6개 중에 하나를 지정한 거를 먹으면 실제로 다양성이 올라가는 걸 검증을 했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85%의 사람들에게서 증가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지금 마이랩의 DB가 6만 건이 넘어갔고 그 중에서 수천 건의 그 4천 건이 넘는 다회차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 다회차 분석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이 연구할 때가 아니라 마이랩을 실제로 하신 분들도 데이터가 올라갔는가? 올라갔어요. 근데 약간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트래킹을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섭취 전후에 71%의 분들이 증가를 했어요. 임상 연구했을 때 81%였는데 현실적으로 마이랩에서는 71%가 증가했고 포스트바이오틱스는 79%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도대체 임상 시험했을 때보다 더 낮아졌는가라고 봤더니 이때는 임상 시험했을 때는 저희가 딱 8주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분석하시고 맞춤형 유산균을 딱 8주를 드시고 두 번째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엄청나게 좋았는데
실제 마이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 주기를 봤더니 어떤 분은 1년 반 만에도 재분석을 하시고 어떤 분은 2개월 만에도 재분석을 하시고 너무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저희 제품은 6개월 재분석으로 디자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은 너무 할시하니까 우리가 9개월 내에 재분석하신 분들의 데이터만 뽑아서 보자라고 했더니 9개월 내에 재분석하신 분들은 77%가 다양성이 증가했고 71%였는데 77%. 그러니까 9개월보다 넘어서 재분석 주기가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이 증가치가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새로운 유산균으로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첫 번째 거를 계속 먹어버리다 보니까 이 수치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81%가 증가하는 걸 봄으로써 9개월 안쪽에만 재분석을 하고 바꿔가면서 먹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도 근데 돈을 이렇게 내는데 77%밖에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오류가 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은 제가 수학학원을 차렸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너무 아무것도 몰라.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치동에다 수학학원을 차려놓고 간판에다가 수학 점수 무조건 20점 올려드립니다. 라고 간판을 만들어 놓고 시작했어요. 그럼 이거는 100%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90점 받던 사람이 오면 어떻게 20점으로 올려줄 거예요? 110점은 없잖아요. 100점이 끝이잖아요. 90점 받던 사람들은 영원히 못 올라가는 거고, 근데 20점 받던 사람들이 20점 올려주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는 학원 다닐 필요도 없을 정도로 쉬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원래 안 좋던 분들이 얼만큼 올라가는지랑 이미 너무 좋았던 분들이 거기서 더 올라가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 그러면은 분석하기 전에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하위 50%였던 분만 뽑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했더니 하위 50%였던 분들의 경우에는 다양성이 94%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처음에 안 좋았던 분들은 거의 다 워킹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처음에 이미 상위 30% 안쪽에 안착해서 너무 좋은데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죠. 거기서 난 더 좋아져야 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쉽지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상위 30% 안쪽에만 안착하시면은 대부분의 기능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지 나는 무조건 더 좋아진다. 이거는 목표치로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분석 제가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제가 가급적 마지막에 한 15분 정도, 10에서 10분, 15분은 제가 질의응답 통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또 들으시면서 잘 이해 안 가는 거 있다든지 꼭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그걸 이렇게 훑으면서 질의응답도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1차 때는 그 B등급의 상위 60% 수준이었는데 2차 때는 뭐 A등급의 상위 25%까지 이거는 상당히 증가폭이 큰 거거든요. 보통 에버러지로 한 5에서 10% 정도 증가하시는데 이 정도면 엄청나게 증가하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결과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이 상위 80%에서 상위 60%까지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죠. 콜레스테롤 건강 이런 거는 어린이들에게는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건강 이런 거는 없고 성장 건강 관련 장내미생물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성장 건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퍼런스로 딴 논문들이 어떤 논문들이냐면은 그 빌앤 멜린다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 그가 하는 재단인데 그쪽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방글라데시라든지 이런 쪽에 성장이 안 되는 아이들을 보고 연구를 하면서 도대체 아무리 잘 먹어도 성장을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많이 좋은 영양소를 먹음에도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장내미생물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다 정리가 되어 있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라마니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던 좋은 연구들인데 그런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의 패턴이 성장세가 좋은 아이들과 유사한지, 성장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유사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평균적인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수치로 되어 있고요. 수면 건강 같은 경우에는 가바 생성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트립토판이라고 저희가 매일같이 먹는 건데, 그거를 장내 미생물이 쪼개기 시작하면은 쪼개면서 첫 번째 바이 프로덕트가 세로토닌이에요. 행복 호르몬. 그 두 번째 바이 프로덕트가 멜라토닌이에요. 수면 호르몬. 그러다 보니까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서 행복 호르몬, 수면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로토닌, 멜라토닌 가는 과정에 있는 미생물들의 수치를 통해서 실제로 인지 건강, 수면 건강, 스트레스 건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수로 나타낸 게 건강 관련 지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제가 예전에 엔자임 바이옴 이야기하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먹는 음식에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실제로 한 3, 40%만 자기 스스로 소화해서 흡수하는 거지 나머지 50에서 70% 가까운 영양소는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잘게 부수고 물질을 단 구조로 만들어줘야지만이 장벽을 통해서 혈액까지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소화, 비타민 생성 이런 것들에 관련된 미생물 수치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효율 있게 활용을 하는지 나타낸 거고요. 여기에서 파생된 게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엔자임 바이옴 제품인 거죠. 실제로 저희가 요 탄수화물 단백질 소화능이 탑 10%에 있는 분들만 뽑아서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의 특징을 찾았고 그 미생물을 효소와 함께 붙인 게 엔자임 바이옴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런 미생물을 이식을 받는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장은 무척 특이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이식을 해서 넣는다 하더라도 그 미생물이 내 장에 정착할지 말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하지만 그 미생물이 들어온 그 개가 내 입으로 들어와서 똥으로 나가기까지 12시간 동안은 개가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엔자임 바이옴이 만들어진 거지 엔자임 바이옴 안에 있는 미생물이 내 장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정착한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다른 이유는 자기 장에 특화되어 있는 미생물 그 공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사람 똥을 캡슐에 넣어서 먹어가지고 병을 고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그 캡슐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왜냐? 다른 사람 장 안에 있던 미생물이 내 장 안에 그대로 정착을 못하고 정착을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이 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버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엔자임 바이옴 먹는다고 한 번 먹으면 내 장에 정착해서 다시 먹을 필요 없어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걔 입으로 들어와서 똥으로 나갈 때까지 12시간 작용밖에 못해요. 그게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근육 건강이라든지 피부 트러블, 예민함, 과민 면역 반응 이런 지표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피도박테리아랑 락토바실러스가 어느 정도 있는가? 이거는 어 일단은 비피도박테리아나 락토바실러스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높으면은 좋아요. 작용점은 락토바실러스는 소장에서 작용하고 비피도박테리아는 대장에서 작용을 해요. 둘 다 높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높아주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프라길리스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으니까 괜찮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에 따른 지표들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뼈 건강이라든지 성장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많이 넣었는데 그런 것들은 기존의 논문들에 의해서 장내 미생물이 실제 신체 발달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런 거는 저희가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이랑도 연구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신체 발달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성장세가 유독 두드러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미생물을 저희가 쥐한테 먹였을 때 쥐가 섭취한 칼슘을 흡수하는 정도가 월등히 달라지는 것을 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유독 빠른 어린아이들은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없는 슈퍼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슈퍼파워가 뭐냐?
장 안에 있는 미생물을 통해서 내가 먹는 칼슘을 혈액까지 흡수하게끔 하는 능력이 월등히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식하는 과정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뼈 성장, 이게 이제 칼슘 흡수라든지 또 뼈 성장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이 자극을 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 특히나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높으면은 뼈 성장에 월등히 도움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논문으로도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영양소의 흡수도 증가한다라는 거. 뭐, 이런 거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지능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에 상관관계가 있고,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아이들의 인지능이 높더라라는 이스라엘에서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 장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뇌 작용, 뉴로트랜스미터들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요즘에 아까 제가 서울대 의대에서 발표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여쭤보신 것도 지금 연구하는 게 캔디다 알비칸이라고 하는 그 곰팡이에요. 예전부터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아이들이 원래는 장에 곰팡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아주 어렸을 때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은 장에 미생물의 숫자가 적어지기 시작하는데 미생물의 숫자가 적어지면 곰팡이가 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 발효식품도 발효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미생물이 충분히 못 자라면은 그 발효식품에 곰팡이가 슬기 시작해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장 안에 곰팡이가 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곰팡이는 뉴로톡신, 신경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신경독소 때문에 뇌 세포가 데미지를 입고 그것이 자폐증의 가장 첫 번째 키킹이다. 라는 것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인데 아직 연구가 다 끝나진 않았어요. 맞는 건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큰 가능성이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장내미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곰팡이가 서식할 가능성도 월등히 떨어지고 뇌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영양소들과 뉴로트랜스미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반대로 요거는 어떤 연구였냐면은 45개월 된 아이들 380명 아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IQ, 전반적 인지 능력, 언어 발달, 문제 해결 능력이 장 안에 정원성 미생물이 많은 아이들은 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 안에 이 엔테로박테리아세라고 하는 미생물이 높으면 높을수록 아이들의 IQ는 점점 낮아지죠. 그리고 언어 능력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인지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엔테로박테리아세는 되게 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는 거의 어, 누구야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강남 주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남 안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엔테로박테리아스 안에는 대장균도 들어있고요. 살모넬라도 들어있고요. 캠필로박터도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유해균들이 총집합이 엔테로박테리아스라고 보면 되는데 유해균이 높아지면 인지능이 떨어진다. 이 유해균을 가장 잘 억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익균. 얘네 둘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가 높은 아이들은 이런 유해균이 많을 가능성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연구들도 있고요. 비만 쪽은 뭐 연구 엄청 많죠. 장안의 특정 미생물들에 따라서 아이들이 얼마나 비만이 되느냐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어, 이거는 아토피 관련입니다. 아토피 관련된 측정 점수가 이제 스코라드 스코어인데 이거는 뷰티레이트 여기 나와 있죠. 뷰티레이트를 만들어내는 미생물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스코라드라고 하는 아토피 관련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티레이트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많은 아이들은 아토피가 걸릴 확률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이 뷰티레이트가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아까?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뷰티레이트의 양이 적어지기 시작하면은 장의 벽이 열리면서 장벽이 열리면은 장 안에 있어야 되는 똥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이
당을 그대로 뚫고 나와가지고 혈액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난리가 나겠죠. 생전 처음 보는 똥 안에 있는 물질들이 막 새어 들어와서 혈액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피부에 뭐가 조금만 닿아도 면역세포들이 죽는다고 달려들어요. 막 발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렇게 과민한 상태만 아니면 피부에 뭐 조금 닿는다고 그런 일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과민한 면역상들을 촉발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장누수라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누수는 일단은 요 패트리스카니 교수가 정의한 것처럼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성이 높다라는 거는 당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진 카운트가 더 높다라는 거, 그리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거,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체의 양이 줄어든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뷰티레이트가 줄어들게 되면은 당의 벽이 열리면서 누수가 일어나게 되면은 당에서 흡수한 물은 바로 간문맥을 타고 간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똥 안에 들어있는 독소가 간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서 간에서 염증 반응, 인플라메이션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간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염증 세포는 지방 세포를 끌어다 오다 보니까 지방간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염증 반응 때문에 동맥경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당뇨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모든 현상이 장누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뷰티르산의 농도를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은 제가 이게 몇 주 전에 제가 ISU-CRS라고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소화기 내과 외과 교수님들이 다 모이는 학회인데요. 여기에 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하는 학회인데 인터내셔널 학회인데 이번에 한국에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방 안에 뷰티르산만 높일 수 있어도 의사들 반은 굶어 죽는다고 하신 내용이에요. 방 안에 뷰티르산만 높아져도 방 누수만 없애도 저희가 요즘 겪고 있는 질병의 반은 사라져요. 우울증, 불안증, 공황증, 알츠하이머, 치매 다 장 누수로부터 촉발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당뇨,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다 장 누수로부터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근육 아트로피라고 해서 근육의 소실조차도 장 누수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능 저하, 불안증, ADHD, 성장 저하, 호르몬 생성 저하, 전부 다 장 누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굿모닝이라고 하는 루틴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장내 미생물은 여기 잠깐 어려운 내용인데 시간도 이제 거의 다 써가지고 제가 잠깐만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 장내 미생물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설탕이에요. 근데 설탕이 들어오면은 뷰티르산을 안 만들어요. 설탕이 들어오면은 젖산밖에 안 만들어요. 근데 얘네들이 뷰티르산을 만들려면은 일단은 설탕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영양소가 싹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장내 미생물이 공장이 뷰티르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낼 준비 상태가 끝난 거예요. 레디댄스가 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밤새도록 자면서 굶죠. 밤새 자면서 굶고 나면은 이 공장은 뷰티르산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때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 첫 번째 먹는 물질이 하루 종일 어떤 물질을 만들어내는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첫 번째 먹는 물질이 뷰티르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구체 물질을 먹게 되면은 하루 종일 장내미생물은 뷰티르산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아침에 하필이면 먹은 게 젖산 만들어내는 설탕 종류 먹어버리면은 하루 종일 젖산만 만들고 끝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모닝으로 먹는 프로틴과 파이버 있으면 파이버도 같이 먹으면 좋아요. 난소화성 파이버.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연구를 했거든요. 56명의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아침에 식물성 단백질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은 뷰티르산 생성능이 월등히 높아지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였느냐? 마이랩으로 지정된 개인 맞춤형 유산균을 먹으면은 365보다도 뷰티르산 생성능이 20% 정도 추가 증가한다라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당에 맞는 미생물을 먹으면은 뷰티르산 생성능이 월등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형 있으시면은 365보다는 가급적 개인 맞춤형으로 넣어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가급적 파이버 있으면 파이버도 같이 드세요. 파이버도 같이 먹으면 좋고요. 더 놀라웠던 거는 더블 X도 같이 먹으면은 더블 X를 통해서 생성되는 뷰티르산의 양도 추가적으로 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다른 회사에다가 기술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했던 건데 아메이가 아닌 다른 회사에다 기술 이전한 건데 아메이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가루로 돼 있잖아요. 근데 미생물은 원래 물이 있어야지만 활동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맹물에 타버리면은 물의 삼투압 때문에 애들이 죽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발견한 게 그 물 안에다가 특정 아미노산을 넣은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서 1분만 흔들어 주면은 미생물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딱 그게 굿모닝의 액션이에요. 물에다가 단백질 넣고 프로바이오틱스 넣고 1분을 흔들으면은 미생물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랩 맞춤형 유산균 거기다가 APP 파이버 있으면 파이버 넣고 가급적이면 더블 X랑 같이 1분 동안 흔들어 드시면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뷰티르산만 제대로 만들어지면 하루 종일 장 누수가 억제되면서 염증 반응도 떨어지고 과민성 염증 반응도 떨어지게 되고 뇌 기능도 훨씬 활발해지고 안정감도 높아지고 근육 생성량도 많아지고 만병통치약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요거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수분 섭취예요. 이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지능 저하 관련된 유해균들의 생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을 엄청 많이 마셔줘야 돼요. 수분 섭취량이 줄어들면은 인지 기능이랑 관련된 엔테로박테리아스의 계열들의 유해균이 상당히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뷰티르산을 만들려면은 물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공장은 보통 물가 근처에 지어요. 삼성도 수원에 물 많은 데다 지었고, 포스코는 바다 옆에 지었어요, 심지어. 그럴 정도로 모든 공장은 돌리려면 원래 물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데,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공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뷰티르산까지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물을 몇 배를 마셔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분 섭취가 일단은 뷰티르산 생성에 무척 중요하니까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겉모닝 내용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제가 최소한 10분은 질의응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쪽으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물성 단백질이 특히나 APP, 올 플랜트 프로틴이 특히나 이 단체 지방산, 뷰티르산 생성에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섭취해 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딱 제가 49분 했거든요. 최대한 앞쪽 내용 거의 다 건너뛰고 최대한 빨리 해서 제가 오늘 아이들 결과지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좋은 결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급적 분석 주기를 9개월 이내에 분석하면서 나의 맞춤형 유산균을 계속해서 셀렉트 해가면서 섭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하위 50%에 있으신 분들은 94%의 케이스로 대부분 다양성이 증가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겉모닝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겉모닝과 마이랩 유산균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당 누수를 막아준다는 거. 당 누수가 막히면은 하루 종일 나타나는 현상, 뭐, 일단은 뭐, 당뇨, 심혈관계 질환, 뇌질환, 알츠하이머, 우울증, 공황증, 불안증, 뭐, 안정감, 뭐, 다 여기서 촉발이 되니까 당 누수를 억제한다. 이거는 겉모닝과 마이랩의 컨비네이션이 가장 좋다. 파이버 있으면 같이 먹자. 이게 제가 오늘 한 내용의 핵심이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채팅방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로 제가 FAQ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아기부터 수면 패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의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기대해 볼 수 있는 결과가 있을까요? 일단 아주 어린 아이들의 수면 패턴이 안 좋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장 불편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들의 장 불편감에 촉발되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말퍼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상 발효예요. 이상 발효가 나타나면은 어 이게 탄소 저희는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카본, 탄소가 여러 개가 이어진 거를 보통 먹거든요. 근데 이거를 쪼개요. 이거를 이제 6개짜리 한 줄짜리를 먹으면 이걸 3개씩 둘로 쪼개고 2개씩 3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쪼개진 것을 저희가 단세 지방 산이라든지 유기산이라고 하는 한 성분으로 이게 바뀌게 되면은 당이 편해요. 그러면은 그 별로 문제가 없는데 미생물들의 컴포지션이 안 좋아서 이거를 쪼개는데 하나짜리로 쪼개요. 그러면 그게 메세인, CO2, 가스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배가 부글부글 하는 거죠. 그걸 저희가 플락츄런스라고 하는데 복부 팽만, 막 가스가 너무 차고 장이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러면 토하고, 역류하죠. 토하면서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보통 장내 미생물의 말퍼멘테이션이기 때문에 유아기 때 마이랩 같은 거 하면은 수면 패턴의 도움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어린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때는 가급적이면은 마이랩을 조금 한 반포씩 나눠서 여러 차례로 나눠서 드시는 거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사형이 끝쪽으로 가서 마름모와 상관없이 상위 60% 안쪽이면 괜찮다고 되나요? 쉽지 않은데 상에 든다면 맞춤형 아닌 밸런스 365도 될까요? 상위 10% 정도 수준이시라고 하면은 큰 전혀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365도 드셔보시고 맞춤형도 드셔보시고 근데 저희가 맞춤형을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나에게 맞지 않는 유산균을 먹으면 자칫 잘못하면 안 먹는 이만 못하다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6개로 나눠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쉽게 설명하려고 365는 뭐냐면은 프리 사이즈예요. 보세 옷집 가면은 프리 사이즈 있죠. 프리 사이즈예요. 근데 체형 좋고 몸 날씬하고 되게 예쁘신 분은 아무 데나 가서 프리 사이즈 아무거나 사 입어도 다 괜찮아요. 장 상태 좋으신 분들은 뭐 아무거나 프리 사이즈 해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좋으신 분은 아마 365 드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덩치가 뭐 예를 들어 너무 말랐다. 근데 프리 사이즈 입으면은 멋이 안 나잖아요. 나는 너무나도 덩치가 큰데 프리 사이즈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이랩을 95, 100, 105, 110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6개로. 그래서 그 안에서 맞춰가는 거고 나는 103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105를 입든 100을 입든 그렇게 가기는 해야 되지만 프리 사이즈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느 정도 안 좋으신 분들은 마이랩을 훨씬 더 추천드려요. 그렇지만 상위 10% 안에 있다? 365 드셔도 되지만 가급적 정기적으로 최소한 마이랩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계속 상위에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랩과 엔자임 바이옴 저희가 처음에는 가급적 2개를 한 번에 같이 먹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기량작용을 보니까 마이랩에 있는 미생물들이랑 엔자임 바이옴 미생물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조금 바꿔서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드셔도 됩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엔자임 바이옴 마이랩은 근데 엔자임 바이옴이랑 마이랩 아닌 다른 거는 저희가 안 해봤어요. 저희 균주가 아니다 보니까 그거는 연구는 못 해봤지만 마이랩 엔자임 바이옴은 어느 정도 같이 섭취하셔도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6개월마다 매번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회사에 이미 전기 부착형 센서의 프로토타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몇 년은 걸려요. 아직 1, 2년 정도 한 2, 3년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프로토타입이 이미 나와 있고 연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랩 한 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변기 부착형 센서로 매일같이 검사 결과를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이랩 분석해서 피벗으로 걸어놓은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길게 진짜 한 2, 3년 동안 다시 마이랩 안 하고도 변기 부착형 센서만으로도 계속 점수가 정확하게 모니터링이 되는지 아니면은 피벗에서 어느 시점에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 모니터링을 좀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시를 할 테니까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6개월마다 검사해서 맞춤형 유산균 다양성이 높다는데 검사를 매 6개월마다 진행을 해야 하나요?
이게 문제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두 달 만에도 바뀌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보면은 1년이 가도 되게 유지가 잘 되는 분들이 있으세요. 사람마다 조금 다르다는 거는 문제인데, 평균적으로 6개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제안 드린 것처럼 9개월 안쪽에만 해도 효과가 77%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9개월 안쪽에만 재분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벌써 한 6개월에 한 번씩 3번 했는데 계속 유지가 돼. 그러면은 그런 분은 분석 주기가 한 1년 반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랩으로 2번 유산균 나왔는데 먹은 후에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이게 특정 미생물들에 대해서 아토피 반응이 있으신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2번 드시던 거 스탑하시고 365 드셨으면 365로 다시 가보시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유산균을 반포씩 나눠서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많은 양으로 한 번에 들어가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조금 귀찮더라도 조금 적은 양으로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드셔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암 환자분들은 일단은 의사 선생님 허락은 받으셔야 됩니다. 검사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검사하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보통 저희가 현재 그 의사 선생님들이랑 연구를 무척 많이 하거든요. 케모라든지 항암제가 들어가면은 보통 장질환이 많이 나와요. 악성 변비, 악성 설사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장내 미생물도 그 케모테라피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거의 다 붕괴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고,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달고 살기 때문에 거의 장내 미생물이 초토화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마다가 아니라 그냥 재정적으로 허락이 되는 한에서 최대한 자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또, 어, 이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케모테라피를 세게 하고 계시면은 그때는 아무리 분석해봐야 계속 안 좋게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케모테라피 주기가 좀 끝난 다음에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돈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분석해 보셨는데, 야, 이거 너무 안 좋다. 그러면은 케모테라피 그 항암 치료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항암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다시 분석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이 이미 시작되면은 죄송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발병이 되려면은 보통 잠복기가 3년에서 10년이거든요. 이미 안타깝지만 지난 3년에서 10년간 마이크로바이옴을 너무 많이 소실을 했고, 그러면서 면역세포들의 교육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그 3년에서 10년의 잠복기 이후에 결국은 면역세포들이 나 스스로를 분간하지 못하고 나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예방이에요. 미리미리 장내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은 상태로 계속 유지를 해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오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지, 자가 면역 질환이 와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바이올로직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계를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밖에 거의 요즘에는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 아토피가 무척 심한 분인데 마이랩 검사 결과에서는 피부 면역이나 피부 트러블 관련 미생물 수치가 높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결과지를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높으면 안 좋은 케이스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임의로 해석을 하자면은 피부 면역, 피부 트러블 관련 미생물 수치는 되게 좋게 나왔는데 아토피가 심하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한다면은 아토피가 발병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장내 미생물도 되게 크지만 장누수 현상도 당연히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거 외에도 식생활이라든지 간혹 가다가는 진짜로 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이크로바이옴 지표가 너무 좋은데도 아토피가 심하다. 그런 분들은 저는 보통 일단은 뭐 사용하는 세제를 바꿔보시기를 권하고
그리고 이제 식생활 중에서 내가 진짜 알러지 반응이 있는데 모르고 계속 먹는 것들이 있는지, 또는 햇빛 알러지와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알러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사를 먼저 병원 가면 해주잖아요. 그 검사를 먼저 한번 마스트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시가 넘었는데 질문이 정말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어, 아, 먹는 양에 대해서 살이 나서 장 상태가 안 좋은데 유산균을 많이 자주 먹었더니 좋아지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 이거야 당연하죠. 과학적으로도 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맞춤 유산균을 처음에 양을 많이 자주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런지요. 예, 이것도 일단은 장 상태가 안 좋은 거는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장 안에 미생물들이 너무 많이 죽어버린 케이스예요. 항생제를 먹어서 장 안에 미생물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보충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유산균 많이 먹고 자주 먹으면은 당연히 좋아요. 장에 미생물이 없는 상황이니까 좋은 애들로 깔아주면 무조건 좋습니다. 이거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내용이 맞습니다. 맞춤형 유산균도 처음에 양을 자주 먹으면 더 빨리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런지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너무 어린 아이들처럼 원래 장 안에 미생물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 폭탄처럼 들이부으면은 과민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서 너무 어린 아이들은 자주 먹는 건 괜찮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가급적이면은 반포씩 쪼개서 여러 번 나눠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그러니까 많이보다는 자주에 좀 더 방점을 두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러지가 너무 심각한 12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알러지가 이렇게 옆구리나 배 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장 모양 그대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옆구리에 발진 쫙 나잖아요. 그거 보면은 애 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이 그려져요. 아, 대장이 일로 지나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옆구리 같은 데 발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장 누수가 촉발 원인이라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뷰티르산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좀 마이랩 하면 일단 뷰티르산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해보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고, 특히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겉모닝도 좋고 물을 엄청 많이 마셔야 돼요. 물이 많아야지 뷰티르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질문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이미 너무 지나서 다음에는 꼭 제가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을 빼서 질문을 좀 많이 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